안녕하십니까. 전남 고흥보성 자흥강진 지역 황주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제는 대통령들의 무덤이었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 1년치 지지율을 보면 김대중 60, 박근혜 56, 김영삼 55, 이명박 34, 노무현 25%였습니다. 최저 지지율은 김대중 24, 이명박 21, 노무현 12, 김영삼 6, 박근혜 4%였습니다. 대통령의 권좌가 무덤이었습니다. 며칠 전 여론조사에 문 대통령 지지율이 69%였습니다. 처음으로 60%대로 떨어졌습니다. 대통령 하시는 걸 보면 앞으로 속수무책일 것 같은 우려조차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실패를 바라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의 실패는 대한민국의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세 가지를 조언하려 합니다. 돈 안 드는 공약의 즉각 실천, 대통령의 지적 겸허, 야당의 애국심 수용,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통령은 돈 안 드는 공약들을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총리 나와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문 대통령의 돈 안 드는 공약에 뭐가 있을까요? 제일 빨리 했던 것은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돈 드는 공약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 뭐 얘기 좀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야당 의원님들이 많이 야단치시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겠죠. 대표적 돈 드는 공약이라면 공공 일자리 81만 개,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아동수당, 건강보험 보장 강화, 산재보험, 기초연금 등 각종 연금 등등 아니겠습니까? 이 공약들은 하나같이 막대한 국민 혈세를 필요로 합니다. 반대와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께서는 마치 산타클로스처럼 이 돈 먹는 공약들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브라질의 룰라와 독일 슈레더는 노동개혁과 복지 축소, 이 두 가지의 고통의 과제를 협치를 통해 성공시키며 자신들의 조국을 브릭스의 선두주자, 유엔의 엔진으로 각각 발돋움시켰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반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대통령께서는 고통분담을 얘기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아무튼 대통령은 돈 안 드는 공약부터 실천해 가셔야 합니다. 돈 안 드는 공약들은 반대와 저항커녕 국민들이 대환영하고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청와대와 북악산의 시민휴식공간 약속 지키셔야 합니다.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청와대 경호실 경찰청 산하 이동, 대변인에게 안 맡기고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하겠다던 수시 기자회견, 책임 총리제, 야당과 협치, 분권형 개헌,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지역 균형 발전,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고위인사 5대 배제 원칙, 인사추천 실명제 바로 실천해야 합니다. 약속은 약속입니다. 이 공약들만 빠짐없이 실천해도 문 대통령이 역사상 최고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총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원칙적으로 동의하고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책임 총리제 관련해서 책임 총리 맞습니까?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맞습니까? 스스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상적인 국정은 총리가 최종 책임자라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 안보, 외교, 통일이라든가 또는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사항은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십니다마는 그걸 빼놓은 일상적인 국정은 제가 최종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요. 둘째, 대통령이 지적으로 겸허해야 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대학 졸업생들이 했던 유명한 Stay Foolish라는 말 우리 대통령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늘 어리석다고 생각하라는 이 얘기는 언제 들어도 철학적이고 고도의 정치 교훈입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대통령의 말수도 자연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국론에 분열이 생기고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이면에 대통령의 확신에 찬 언어의 성찬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에서 말로 시종 증폭되어 온 사드 파문이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대선 때 문 후보는 저 문재인은 대통령 될 준비를 끝냈다. 대통령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총리 기억하십니까? 선거 때는 그런 식의 어법을 많이들 쓰지요. 그 옆에서 지켜보시니까 대단히 준비될 겸손하신 때는 분이라 맞으시던가요? 생각합니다. 네. 네? 대단히 겸손한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겸손한 지도자시다. 네. 그 준비의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준비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이 갖추고 계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준비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던가요? 아니요, 일반적인 대통령들에 비해서 준비가 잘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준비가 충분히 덜 된 그런 분 같이 보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한국은 삼권 분립 국가가 아닙니다. 예산권과 입법권이 없거나 반분된 입법부는 대등하지 못합니다. 대법관 전원일치 판결로 복역한 전 총리 재판을 놓고 실세들이 법원을 공개적으로 성토해도 공식 입장 하나 내놓지 못하는 대법원이 무슨 삼권의 한 축이겠습니까? 한국은 의심해져 있는 제왕적 대통령 1인제입니다. 대통령 한마디가 법이 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권력에 맞선 토취적이어서 대통령의 언어는 남발됩니다. 만기 칠남은 필연입니다. 이런 제왕적 정치 문화 속에서 대통령이 자기 소신과 진영적 가치에 함몰되지 않도록 스스로 자제해서 겸허를 유지하지 못하면 결국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도 총리처럼 국회에 출석해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벌이도록 개헌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헌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총리가 개인적인 소신이랄까 입장은 어떻습니까?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삼권 분립이 무의미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는 삼권 분립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명하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바로 인준에 받지 못한 사태가 바로 있었지 않습니까? 삼권 분립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셋째 마지막, 야당의 애국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난 4월, 5월, 6월에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선거 끝나면 다 잊어버리고 어떤 야당하고도 협치하겠다. 수시로 야당 지도부들과 만나고 정보 공유하며 협치하겠다. 총리, 지금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야당들도 좀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5당 대표를 뵙고 싶다 그러면 좀 호응해 주시고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국회에서 구성하겠다 그래서 국회에 넘겼습니다마는 그게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최근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현 정부 협치에 대해서 협치 낙제점이다, 협치가 빵점이다 라고 혹독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총리가 들어보셨나요? 읽어보셨나요? 네, 저도 협치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낙제점이다, 빵점이라는 것이 국회의장님의 혹독한 평가이십니다. 어떻게 느끼세요? 네, 표현을 어떻게 하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쉬운 대목 중에 하나가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2014년 정홍원 당시 총리에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도 순방해야지만 3박 4일 같은 일정으로 국회를 자주 순방토록 건의해보라고 했었습니다. 총리, 외국 순방 얘기가 나왔을 텐데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연내 가능성 있습니까? 네,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미 한번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했습니다만 또 한 번의 기회가 멀지 않은 시기에 있다고 봅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먼저 야당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은 스스로를 위해 야당을 애국심 있는 동반자로 인정해야 합니다. 김정은에게 베풀어지는 대통령의 그 한없는 관대함이 야당에게도 베풀어져야 합니다. 대통령은 41% 득표로 당선되었고 민주당 의석은 국회에서 40%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약속과는 달리 지금 혼자 다 하고 계십니다. 철저한 야당 패싱입니다. 여기서 무슨 협치가 되겠습니까? 총리, 장차관 후보를 야당이 추천하면 그것이 위법이거나 불법입니까?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협치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다시 한번 5당 대표님의 청와대 초청 의사를 전달하고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꼭 성사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야당에게 장차관 장관 추천 부탁 얘기 건네보신 적이 있으셨던가요? 그런데 예를 대통령은 들면 뭐 그렇다 치도 총리께서 그런 얘기 있었어요? 아니 법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과연 야당들이 합의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런 절차가 속도감 있는
그 정부 구성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고요. 야당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로서 인사청문회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속도는 오히려 저는 그 반대일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야당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여당으로서 또는 정부로서 제안하고 하는 것은 협치 정신에 부합한다고 봅니다. 네, 한번 그런 의제도 여야정 순회 간에 논의될 수 있다면 정치 발전을 위해서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시고요. 오늘의 이 협치 실패, 국회의장님 표현을 빌리하면 협치 빵점이 대통령 탓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결코 성공한 대통령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총리, 대통령을 책임 있게 잘 고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읽었더니 시간이 남네요. 5.16 쿠데타가 있었던 1961년 우리 경제력은 일본의 11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우리는 일본의 3분의 1로까지 근접했습니다. 2차 대전 후 신생 독립국 중 소득 2만 달러, 인구 5천만 명에 도달한 유일한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반면 2만 달러에 진입해놓고 11년째 3만 달러 진입에 실패하고 있는 나라 역시 한국이 유일합니다. 한국의 문제는 유독 정치의 문제였습니다. 정치는 신뢰의 예술이고 양보의 기술입니다. 양보가 이루어져야 협치가 가능하고 협치가 되어야 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양보의 출발점이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종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귀빈 방청석에는 국회 초청으로 방한한 칼리드 알 마왈리 오만 하원 의장 일행이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산 중구 영도 출신의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국 전쟁 이후 승승장구하던 대한민국이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몹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폭탄 개발과 ICBM 개발 성공으로 머지않아 미국은 LA를 지키겠는가, 서울을 지키겠는가를 겁박하는 북한과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게 될 것입니다. 국제 정치 질서에서는 힘이 곧 정의이며 힘의 논리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강대국의 외교 전략에 도덕주의는 없습니다. 강대국은 그동안 이익이 되지 않거나 허약한 모습을 보이는 약소국은 가차없이 버려왔습니다. 대한민국도 강대국의 손에 의해서 순환과 서름을 겪어왔습니다. 1905년 미국과 일본은 테프트 가츠라 밀약을 맺었습니다.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조선을 차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시어도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 구한말 조선을 가리켜서 스스로를 위해 일격도 가할 수 없는 나라라면서 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 민족은 일제 36년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1950년 1월 발표된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인 에치슨 라인에서 신생 대한민국은 제외됐습니다. 가치가 거의 없는 대한민국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트루만 정권의 판단으로 인해서 북한이 남친했고 우리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어야만 했고 그 비극은
북의 핵폭탄 개발 성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베트남전에 끌려 들어갔다가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 1973년 미국 북베트남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남베트남이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자 버리기로 한 것입니다. 이 일로 키신저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지만은 미군 철수 이후 힘의 균형이 무너진 베트남은 2년 만에 공산주의 국가로 통일이 되었고 현재는 오히려 미국과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힘이 지배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냉혹한 작동 원리입니다. 대한민국은 동서남북에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4강을 두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정학적으로 외교를 잘하고 무엇보다 외부의 위험에 대해서 일치된 국론 통일이 있어야 미국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중국은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엇나가고 일본과 멀어졌으며 중국에 무시당하고 러시아에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가지고 국론 분열이 극에 달하니 중국이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국 전쟁 때 무려 90만 명의 사상자를 내면서 우리의 통일을 막았던 나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북한은 핵을 손에 쥐고서 대화에 매달리는 문재인 정부를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외교 안보에서 핵심이 돼야 할 4강 대사에는 전문성도 외교력도 없는 캠프 측근 인사로 채워졌습니다. 외교에 대한 무지와 외교 안보팀의 전략 부재로 국제 정치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존재는 점점 더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할 뜻이 전혀 없어 강력한 제재가 유일한 해답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비현실적인 대화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을 걱정시키고 동맹국들을 실망시켜 왔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는데도 사드 배치 하나 제때에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운전석은 물론 조수석에도 앉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반도 운전자 논의라는 허망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을 성공했는데도 집권 세력에서 끝까지 대화와 평화적 해법을 추구할 책무가 있다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많은 국민들은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냐 제재냐의 모호성을 버리고 미국과의 관계를 대내외에 투명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동맹은 미국이고 북핵 위기의 모든 대응을 미국과 같이 하겠다고 선언을 해야 합니다. 국가안보는 말이 아니라 강력한 총과 칼이 있어야 하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평택까지만 방어할 수 있고 2,500만 명의 수도권 국민은 방어하지 못합니다. 그런 만큼 제2, 제3의 사드 추가 배치를 포함해서 다층 미사일 방어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전술핵 도입, 핵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을 포함한 미국 전략자산의 전진 배치 등의 핵 공유 정책과 우리 자체의 최첨단 미사일 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해야만 합니다. 북한의 핵 무장이 완료되면은 미국과 북한은 과거 베트남에서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제쳐두고 협상장에 마주 앉게 될 것입니다. 북한은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폐기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게 태평양 방어선을 과거 에치슨 라인으로 조정할 것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북한은 ICBM으로 LA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도시를 타격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처음에는 버티겠습니다마는 결국 북한이 핵은 동결하고 ICBM은 폐기한다는 조건으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우려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북한이 LA와 서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미국은 과연 어디를 지키겠습니까? 미국은 과거 닉슨 행정부, 카터 행정부, 부시 행정부 때 주한미군 철수를 시도한 바가 있습니다. 필리핀에서도 미군 철수 요구가 거세지자 미군을 철수해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인 한미동맹의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우방인 미국 대통령마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유화책을 비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에서는 과거 미군 철수를 외치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던 세력이 집권한 대한민국을 과연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나라인지에 대한 의문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은 1973년 베트남에서처럼 미국과의 동맹은 문서로만 남게 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북핵의 위협 앞에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총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듯이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사드 괴담송을 부르며 춤을 추고 미군 철수를 외쳤던 인사들이 청와대 참모와 장관으로 있으면서 북핵 위기 대처에 미국과 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는 대한민국을 미국이 과연 마지막까지 지켜줄 것이라고 총리는 생각하십니까? 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추정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긴밀하게 한미 간의 안보 대화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리가 미국에 대해서 잘 못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복지도 중요하지만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로서 복지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복지 강화라는 명분으로 늘리는 재정 지출이 178조라고 하고 앞으로 더 추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추는 데는 10조 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총리 이걸 알고 계시죠? 네, 그 178조가 모두 복지 예산은 아닙니다만 공약 이행에 필요한 국정 과제에 필요한 예산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총리, 내년 예산의 복지 예산은 12.9% 늘어난 반면 국방 예산은 전체 예산의 평균 증가율 7.1%보다 낮은 6.9%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안보 경시의 현주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북핵 위기 대처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충분히 지적을 달게 수용합니다만은 그러나 지난 수년 동안의 국방비 증가율보다는 높은 수준입니다. 총리께서는 지금 수십 조씩이나 퍼붓고 있는 복지 예산을 늘릴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보 예산을 늘릴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안보 예산도 필요한 건 늘려야 되겠죠. 그리고 그 복지 예산 늘어난 것은 대부분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들이 공통으로 공약했던 사항들이 먼저 이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총리 들어가십시오. 안보가 무너지면은 경제와 사회가 무너지고 가족과 우리의 삶이 무너집니다. 국민들은 지금 안보 불안에 떨며 생존 배낭을 싸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력에 절망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할 일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안보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실패이자 우리 국민의 고통과 눈물로 이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며 문재인 정부가 안보를 망친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 고흥보성 자흥강진 지역 황주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제는 대통령들의 무덤이었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 1년 시 지지율을 보면 김대중 60, 박근혜 56, 김영삼 55, 이명박 34, 노무현 25%였습니다. 최저 지지율은 김대중 24, 이명박 21, 노무현 12, 김영삼 6, 박근혜 4%였습니다. 대통령의 권좌가 무덤이었습니다. 며칠 전 여론조사에 문 대통령 지지율이 69%였습니다. 처음으로 60%대로 떨어졌습니다. 대통령 하시는 걸 보면 앞으로 속수무책일 것 같은 우려조차 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실패를 바라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의 실패는 대한민국의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세 가지를 조언하려 합니다. 돈 안 드는 공약의 즉각 실천, 대통령의 지적 겸허, 야당의 애국심 수용,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통령은 돈 안 드는 공약들을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총리 나와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문 대통령의 돈 안 드는 공약에 뭐가 있을까요? 제일 빨리 했던 것은 국정 역사 교과서 폐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겸손한 지도자시다. 네. 그 준비의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준비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많이 갖추고 계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준비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던가요? 아니요, 일반적인 대통령들에 비해서 준비가 잘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준비가 충분히 덜 된 그런 분 같이 보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한국은 삼권 분립 국가가 아닙니다. 예산권과 입법권이 없거나 반분된 입법부는 대등하지 못합니다. 대법관 전원일치 판결로 복역한 전 총리 재판을 놓고 실세들이 법원을 공개적으로 성토해도 공식 입장 하나 내놓지 못하는 대법원이 무슨 삼권의 한 축이겠습니까? 한국은 의심해져 있는 제왕적 대통령 1인제입니다. 대통령 한마디가 법이 되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권력의 맛은 도취적이어서 대통령의 언어는 남발됩니다. 만기칠남은 필연입니다. 이런 제왕적 정치 문화 속에서 대통령이 자기 소신과 진영적 가치에 함몰되지 않도록 스스로 자제해서 겸허를 유지하지 못하면 결국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도 총리처럼 국회에 출석해서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벌이도록 개헌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헌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총리가 개인적인 소신이랄까 입장은 어떻습니까?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삼권 분립이 무의미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는 삼권 분립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명하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바로 인준에 받지 못한 사태가 바로 있었지 않습니까? 삼권 분립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셋째, 마지막. 야당의 애국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난 4월, 5월, 6월에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선거 끝나면 다 잊어버리고 어떤 야당하고도 협치하겠다. 수시로 야당 지도부들과 만나고 정보 공유하며 협치하겠다. 총리, 지금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야당들도 좀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5당 대표를 뵙고 싶다 그러면 좀 호응해 주시고 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원래 국회에서 구성하겠다 그래서 국회에 넘겼습니다마는 그게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최근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현 정부 협치에 대해서 협치 낙제점이다, 협치가 빵점이다 라고 혹독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총리가 들어보셨나요? 읽어보셨나요? 네, 저도 협치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뭐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낙제점이다, 빵점이라는 것이 국회의장님의 혹독한 평가이십니다. 어떻게 느끼세요? 네, 표현을 어떻게 하건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쉬운 대목 중에 하나가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2014년 정홍원 당시 총리에게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도 순방해야 하지만 3박 4일 같은 일정으로 국회를 자주 순방토록 건의해보라고 했었습니다. 총리, 외국 순방 얘기가 나왔었는데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연내 가능성 있습니까? 네,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미 한 번 시진핑 주석과 회담을 했습니다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멀지 않은 시기에 있다고 봅니다. 한중일 정상회담이 또 한 번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먼저
야당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대통령은 이 공약들만 빠짐없이 실천해도 문 대통령이 역사상 최고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총리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원칙적으로 동의하고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책임 총리제 관련해서 책임 총리 맞습니까?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맞습니까? 스스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상적인 국정은 총리가 최종 책임자라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 안보, 외교, 통일이라든가 또는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사항은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십니다마는 그걸 빼놓은 일상적인 국정은 제가 최종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요. 둘째, 대통령이 지적으로 겸허해야 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스티브 잡스가 대학 졸업생들이 했던 유명한 Stay Foolish라는 말 우리 대통령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늘 어리석다고 생각하라는 이 얘기는 언제 들어도 철학적이고 고도의 정치 교훈입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대통령의 말수도 자연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국론에 분열이 생기고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이면에 대통령의 확신에 찬 언어의 성찬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말에서 말로 시종 증폭되어 온 사드 파문이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대선 때 문 후보는 저 문재인은 대통령 될 준비를 끝냈다. 대통령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총리 기억하십니까? 선거 때는 그런 식의 어법을 많이들 쓰지요. 네. 그 옆에서 지켜보시니까 대단히 겸손하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네? 대단히 겸손한 지도. 돈 드는 공약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 뭐 얘기 좀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야당 의원님들이 많이 야단치시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겠죠. 대표적 돈 드는 공약이라면 공공일자리 81만 개,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아동수당, 건강보험 보장 강화, 산재보험, 기초연금 등 각종 연금 등등 아니겠습니까? 이 공약들은 하나같이 막대한 국민 혈세를 필요로 합니다. 반대와 저항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께서는 마치 산타클로스처럼 이 돈 먹는 공약들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브라질의 룰라와 독일 슈레더는 노동개혁과 복지 축소 이 두 가지의 고통의 과제를 협치를 통해 성공시키며 자신들의 조국을 브릭스의 선두주자 유엔의 엔진으로 각각 발돋움시켰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반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대통령께서는 고통분담을 얘기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아무튼 대통령은 돈 안 드는 공약부터 실천해 가셔야 합니다. 돈 안 드는 공약들은 반대와 저항커녕 국민들이 대환영하고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청와대와 북악산의 시민 휴식공간 약속 지키셔야 합니다.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청와대 경호실 경찰청 산하 이동, 대변인에게 안 맡기고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하겠다던 수시 기자회견, 책임 총리제, 야당과 협치, 분권형 개헌, 지방분권과 재정분권, 지역 균형 발전,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고위인사 5대 배제 원칙, 인사추천 실명제 바로 실천해야 합니다. 약속은 약속입니다.